자, 이제, 자, 이제 9번 보셨고, 10번 보세요, 10번. 여기서 이제 용어에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부르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겠다 합니다. 살짝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토지주택공사와 또는 지방공사를 이 공사를 합쳐서 여기서는 주택공사 등이다 하고 부르겠다고 부릅니다. 정관 등 조합의 정관,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하는 약속을 규약이라고 하고 시장 등이 정하는 것을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그냥 정관 등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라고 하시면 돼 그냥. 그렇게 부르겠다면 부르라 그렇게 네, 됐어. 됐고 그런 건 강약을 잘 둬야죠. 자 이제 206쪽에 용어 끝났고 들어갑니다. 하여튼 용어 위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2절에 나오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그 1절에서는 기본 방침이라고 행정처식으로 하면 방침일 뿐이고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2절의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선 그 뭐 네모난 2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박스 1번처럼 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9번 10번처럼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앞으로 어디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런 거 아니면은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제가 이 정비 기본계획이 옛날에 너무 많이 개발이 돼 있어갖고 지금 한꺼번에 못하니까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비사업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어느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이 정비사업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이 들어가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 전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뜻만 살짝 보시고 됐어요. 넘겨보시면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3절에서 정비계획 입안 결정 및 정비계획 규정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보통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봤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여튼 이 정비법이요 개발법이랑 비슷하지만 아주 좀 더 피곤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더 세밀화돼 있어요. 이게 훨씬 나중에 나온 법이라 그래요. 개발법만 해도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것이 다른 법에 있던 정비사업을 통합해서 나온 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것만큼 현대적 제도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기는 약간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정비계획도 그전엔 정비계획 수립 이렇게만 하다가 정비계획 입안 결정. 그러니까 정비계획 세우는 것이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로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입안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하면은 아예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정비계획 입안을 하면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구역 지정이 이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입안과 결정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하는 사람이 안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요렇게 쓰면 돼. 요렇게 쓰면 돼. 차라리 요렇게 알아주시는 게 더 낫지.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약간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넘겨보세요. 넘겨보셔. 지금 여기는 별 용어들이 안 나오네. 지금 용어 위주로 해야 되잖아. 저기 어디냐 하면은 214조 아니 217조 217쪽을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그래서 방관 위반의 허가 대상 나옵니다. 이게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는 통제하겠다. 이게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얘기해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저번 주 할 때 살짝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전체 공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3군데 있다. 우리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그리고 정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요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개발행위 허가제와 정비법의 개발행위 허가제는
취지가 같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취지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 거의 같아요. 국계법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양가로 2번에 1번 정비구역에서 정해진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허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고 취지 똑같이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해서 99%가 같아요. 개발법이랑.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살짝 틀만 보여드리고 또 넘깁시다. 장비보다 할 얘기 많은데 넘겨보세요. 222쪽 가보시면 222쪽의 1절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시행 방법이 나와요. 요거를 지금 좀 잡아드리기엔 조금 입문 단계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별할 겁니다. 이거는 살짝. 기본적으로 새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이라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요. 이게 보통의 방식이에요. 관리처분계획, 누구에게 뭐를 처분하겠다. 누구에게 어떤 것을 처분하겠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권리이전하는 처분을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권리를 지정해 줍니다. 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환지를 줄 때는 환지 처분할 때는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처분해야 돼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해야 되잖아. 거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환지 계획 세워놓고 공사 시작해서 끝나면 환지 처분을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써놨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주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지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개발법에서 환지는 건물 대신에 땅 주는 게. 근데 제가 정비사업은 그쪽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비사업의 보통 방식이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보통 방식. 만약에 건물 아니고 개발법에 환지처럼 땅을 주고 싶다면 그쪽의 환지 방식에 따라서 땅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보통의 방식인데 이거와 비슷한 환지 주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정비사업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되겠어요.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에 따라, 땅 줄 때는 환지.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1번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방법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이 1, 2, 3, 4 네 가지가 있고요. 이를 혼용하는 방식. 혼용이라면 이제 아래 네 가지 중에서 둘 이상을 섞어 쓰는 게 혼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방식은 5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1, 2, 3, 4번 네 가지랑 섞어 쓰는 혼용까지 해서. 자, 1번이 어떤 방식이냐?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요거를 제가 괄호 속에 강의 편의상 기반시설 등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칭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이제 이런 방식 나오면 기반시설만 정말. 근데 이것도 제가 순화시킨 거지. 제가 부를 때는 반쪽짜리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냥. 기반시설 등만 설치하는 방식 이것도 길잖아. 반쪽 방식 저는 이렇게 부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반쪽이냐? 원래 고쳐야 될 거는 기반시설과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데 둘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거 뭐만 하겠다는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그래서 둘 다가 아니고 반만 고쳐주는 반쪽짜리 제가 이렇게 칭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공법교수님들은 뭐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방식, 스스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시행자 기준으로 보면서 왜 이것만 시행자 기준으로 안 봐? 주택을 시행자가 손대는 건 아니야, 이거는. 주택은 내버려두고 알아서 소유자가 알아서 하고 시행자는 묵묵히 기반시설만 고쳐주는 걸 얘기해요. 간단하게 하는 제일 간단한 방식이에요, 이게. 기반시설만 손대기 때문에 반쪽짜리로 제가 부르면 요거로 보시면 돼. 이거 아주 특수한 반쪽짜리고요. 2번은
1번이 간단한 반쪽짜리라면 2번은 제일 무서운 이 수용 방식을 얘기해요. 수용 방식. 예? 수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치 개발법에서 우리 수용을 통해서 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돈 주고 수용한 다음에 여기다 주택을 건설하여 그 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또는 토지라면 주택이 아니면 토지라면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법. 이거 이제 수용 방식으로 칭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자기가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짓는다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토지라면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수용해서 시행자가 취득해서 공급하는 방법. 수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제일 무서운 방식이냐? 이것도 특수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까 여러분 지금 개선사업에서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개선사업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두 가지. 근데 요거는 애초에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식으로만 하는 거야. 이 사업은 개념상 반쪽짜리로만. 그럼 이 달동 내에서 주로 수용 방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제 토지라면 누구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우리 주택을 지어준다면 시행자가 자기가 주택을 지어서 토지 등 소유자 그곳에 있는 달동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 공급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달동 내에 살다가 이제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새 아파트. 근데 시행자가 취득해서 공급을 해주니까 시행자가 취득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보상금 받잖아. 수용 보상금 받죠? 거기다 우선 공급권을 줘. 우선 공급권을 주는데 시행자가 공급할 때는 우선 공급권은 주지만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에게 주듯이 그 가격 그대로 받겠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계속 새 주택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정도 고향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돼요? 왜 못 살고? 우선 공급권이 있는데 에? 돈이 있어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달동네니까 보상금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죠. 거기 평가해서 하니까. 아파트 공급할 때는 개발해서 주니까 제값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우선 공급권이 있어도 수용 보상금 받고 나서 그 차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달동네에 살지 않았겠지. 그래서 대부분 정비사업이 원래 기본이 뭡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계속 잘 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 혼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탁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살듯이.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이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떠나요. 울면서 떠나. 제일 무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떠나요. 떠나갖고 새로운 판자촌을 형성하는. 그래서 아까 봉천동 말씀을 하셨는데 봉천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가 방식이 수용 방식이었어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남으로 이주를 해서 성남 판자촌을 형성했던 거 아닙니까? 분당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나는 원래 성남시인데 나는 성남 사람 아니고 분당 사람 얘기하잖아. 분당 사람들이. 분당 사람들한테 분당 사세요. 그래야지 성남 사세요. 그럼 나 성남 안 산다리 분당 산다리지. 성남시 분당군데. 그런 녀석이 있다고.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취급받기 싫다 이거지. 성남에 판자촌이 많아서. 수용 방식.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수용 방식을 선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행자가.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다른 것은 시행자가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게 보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고 하는. 그런데 수용 방식이면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한다니까. 자기가 취득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해요.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시행자가 여러 사람 될 수 있는데 주로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지방 재정 충당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 잡으시면 돼. 그냥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취득해서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시행자가 취득해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는 굉장히 낮고 우선 공급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급가가 비싸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수용 방식. 시행자는 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땅준을 4번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
이 네 가지에다가 섞어 쓰는 혼용까지 해서 주관계 개선사업은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 보시면 다음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해놓고 1번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는 방식과 환지 이 둘만 쓰는 거예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만 씁니다. 재건축은 정비후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아닌데 여기 들어가지만 이 오피스텔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른 거 한 다음에 하는 것이라 지금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요건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단 재건축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만 쓴다라는 거 요거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5가지 방식 다 써. 여기는 2가지 방식만 써. 여기는 하나만 쓰잖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게. 여러분 보통 정비사업에서 방식은 보통의 방식 2가지가 건물 주느냐 땅 주느냐 그거예요. 건물 줄 때는 어느 방식이에요?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게 건물 주는 방식이라 그랬잖아. 이게 보통 방식. 요거랑 건물이 아니고 땅 줄 때는 환지. 환지랑 비슷하니까 둘을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땅 줄 때는 환지 방식.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분계. 이게 보통의 2가지 방식이에요. 어디에서?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한다니까요. 2가지. 왜 재개발에서만? 아니 보통의 정비사업이 제가 재개발이라고 했잖아.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여기서는 보통의 일반적 방식인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 2 방식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개선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라 그랬죠? 특수한 사업 2가지인데 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한 게 달동네에서 하는 거잖아. 제일 고칠 게 많아요. 제일 시급해 정비가. 모든 방식 다 쓴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이거는 당연히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만 개선사 쓰는 건데 여기는 5가지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이 5가지 다 쓰는 게 왜 제일 고칠 게 많아서 모든 방식을 다 허용한다. 제일 고칠 게 시급하잖아 지금. 보통 관리 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땅 줄 필요가 없으면 환지 방식 쓰면 되고 아주 강력하게 시행자가 그냥 강력하게 다 몰아내고 떠나든 그 사람은 눈물 흘리든 말든 수용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제일 간단하게 정하기 힘들다 반쪽짜리로만 하든지 필요하면 2를 섞어 쓰든지 5가지 다 허용하는 게 개선사업. 왜 그렇다고요? 고치가 제일 많아서 제일 시급한 곳이에요 달동네.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느낌 잡아서 그렇게 기억할 때.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니까요. 땅 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물 지어서 주는 방식 하나만 써야지 여기는.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만 쓰잖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해서 아니 아파트 들고 들어가서 재건축해서 땅만 받는 거 있어요? 봤어요? 땅 받아 거기다 텐트 치고 살으라고? 땅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새 아파트 받으러 들어가죠? 그게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지어주는 방식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수용이나 반쪽짜리 같은 경우는 이 달동네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의 관리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거, 비슷한 땅 주는 거, 환지 2가지는 보통의 사업인 재개발에서만. 5가지 다 허용되는 것은 특수한 사업인 개선사업에서. 왜 다 고치라고? 모든 수단 동원해서 다 하라고 5가지 다. 재건축은 개념상. 다시 건축하면서 불구하니까.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을 주는 방식 하나만 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환지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X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별로 살짝 달라지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막 공법 안 나온다랄까 이거. 나 공법 수업 듣기 싫어요 그럴까봐. 별로 시행자는 거 틀을 잡을까 말까. 나쁜 놈스러워.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자, 우리 부담 없이 그냥 이것도 자세한 거 아니에요. 살짝 우리 그냥 느낌만 잡아봅시다. 그냥 편하게. 나중에 안 나온다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시행자도 사업별로 시행자가 달라요. 그런데 역시 우리 틀이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보다 비슷하다.
그쪽 조합, 이쪽 조합 비슷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누구를 원칙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한지 방식에서는 그곳에 있는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다른 방식일 때는 12사람 중에서, 환지 방식일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지정할 수 있는 이 기본틀만 보셨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도 구조는 같은 거예요. 환지에서 자기 땅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 시켰듯이 여기서도 자기 부동산 가지고 사업에 참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될 수 있으면 시켜주고, 될 수 없다 그러면 못 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먼저 같은 구조잖아. 토지 등 소유나 조합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만약 그 사람들이 못한다 이럴 때 뭐 시장군수나 다른 예의적 시행자를 시작, 이런 구조가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것이 약간 바뀌어져 있어요. 다시 환지에서는 우리 배웠던 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람들을 못할 때 시장 등 예의적 시행자 지정이 가능. 그럼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 안 될 때 다른 공공시행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조는 같은 구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하나의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토지 등 소유나 조합을 쓰는 것이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구조는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나 조합을 할 수 있는지. 자. 이 사람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틀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 사업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우리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달동네. 일단 달동네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입법권자라면은 이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시행자로 여러분들이 시켜줄 것 같아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법하는 사람이라면. 왜 안 시켜? 왜? 어? 너무 어때서? 아니, 뭐 안 시켜준다는 얘기는 확 나오는데 그냥 느낌상? 그 느낌이 근거가 있어야지.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 지금 시행자 정하는 거, 시행자. 사업을 한다면 누가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달동네 그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예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못 시킨다 그랬어. 맞아요. 결론은 맞아. 왜 못 시켜 그런데? 능력 부족. 아까 어려운 사람들이라. 아니, 시켜주면 하겠어요? 밥 먹기도 힘들어. 지금 밥 먹기도 연탄 배달해 와야 돼. 그럼 또 언제 이런 사업시행을 자기 할 능력 없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왜? 워낙 못 사는 곳이라. 이들이 못한다라면 이들이 설립한 단체라면 할 수 있느냐? 아, 단체 조합이면 조합원들이 다 돈 내는 건데. 할 능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거예요. 못 시켜. 아니, 그럼 혹시 또 다른 사업이 반쪽짜리는 되느냐? 거기서 할 수 있는. 자, 우리 반쪽짜리라면 기반설만 고쳐준다 그랬어요? 기반시설은 이 민간인이 스스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보통인가요? 아니면 행정청이 주로 설치해주나? 그럼 역시 이 사람들이 인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결론은 개선사업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다 생각하더라도 민간인 시킬 필요 없다. 시킬 필요 없어요. 못 시켜. 달동네는 능력 없다고 못 시키고, 기반설만 고쳐주는 반쪽으로 할 때는 원래 기반설은 행정청 몫인데 처음부터 시장 원수 여기라면은 여기 시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기반설을 무슨 민간인에게 맡깁니까? 결론은 다 안 돼. 그러면 공공이 한다 보시면 돼. 공공이 한다. 여기랑 공공이. 예. 그래서 우리 개선사업구 봉천동에서 할 때도 거기 구청장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 구청장이. 거기 민간인은 아예 안 돼. 민간인은 아예 안 되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여기서도 행정청이 누구냐 하는 것은 뭐 시장으로서 구청장 등이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지금 입문 단계에서 할 건 아니고 나중에 다 해드립니다만, 일단 민간에는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 민간에는 안 되니까 공공에 나서겠지 뭐 이제. 이런 느낌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안 됐다라.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돼요. 민간에 돼. 이렇게 달동네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정비법이 개발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한 게
여기서는 두 사람 선택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조합을 설립해서 단체로 하라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 상대적으로 못 믿고 단체를 좀 더 믿어주니까. 그래서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존재해서 결국은 이 모습이 되는 거야. 이 모습이. 민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일단 이 모습 정도만 잡아두세요. 개선 사업은 아예 못한다. 나머지 사업은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조합 설립에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사업만큼은 뭐 그 수가 20명 미만이고 그럴 때는 일정 요건 갖추면 이제 조합 설립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둘 다 돼. 재개발은. 여기는 조합만 돼. 여기는 아예 민간인 안 돼. 자, 이것도 제가 보통의 정비사업이 어디라고 했어요? 재개발. 이게 보통이라면 이것이 도시개발조합과 서로 비슷해야 되겠네? 도시개발법의 그 환지 방식과 서로 비슷해야 되겠네요? 거기라면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다 되잖아. 그럼 정비법에서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이 거기처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특수한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생각했듯이 민간인 아예 안 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요거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여긴 토지 등 소유자 그 사람들이 안 되고 조합만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작은 사업이라는데 요거는 조합만 하는 것이지 재개발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보세요. 둘 다 환지랑 똑같아지는 재개발 사업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재건축 거기다 예로서 조합만이 가능하다. 여긴 특도사업이라 아예 못하는 요 틀.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 조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합이. 근데 조합을 논한다면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지만 어느 사업에서만 조합은 존재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둘에서만 존재한다니까.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조합 나갈 때 개선 사업은 아예 없다니까. 세 가지 사업이 있지만 조합 파트에서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두 조합만 존재해놓고 그 두 조합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틀을 잡고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 조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비조합은 두 조합 놓고 생각해요. 두 조합 놓고 생각하실 때 주로 재건축이 예외다 이렇게 했던 느낌은 똑같이 잡고. 그래서 오늘 뭐 설립인가 동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안 하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개발법에서도 제가 틀만 잡아드렸듯이. 근데 나중에 이제 토지 그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이제 그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기서 둘로 나누되 요게 예외고 주로 요거는 제가 개발법이랑 비슷한 것이 보통의 정비사업 이 느낌으로 이제 볼 거라고. 자, 그렇게만 요거만 해드렸어요. 요거만. 간단하네. 이 정도라면 뭐 공법에 질리지는 않을 거야. 아마 처음 입문 단계에서.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229쪽 가주세요. 229쪽. 229쪽. 자, 이제 조합 파트입니다.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자, 앞에서 제가 도시개발 조합은 성격을 법인으로 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 인가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같은 조합이니까.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자여야 되고, 그래서 역시 조합을 조합으로 봐서는 안 되고 법인으로 보는 것 똑같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성격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아. 아까 똑같은 말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라면 이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좀 더 세련된 제도가 여기 많아. 늦게 만들어진 법이라. 우리 도시개발 조합 할 때는 그냥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행정청에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일단 인가부터 받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그냥 그 촌스럽게 모여서 하느냐. 정식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 추진위원회 제도가 여긴 따로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정관 작성하고 이제 인가 동의 받아서 인가 시작 들어가라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 추진위원회 파트랑 조합 파트로 나눠지고, 조합의 기본적인 구조는 개발조합과 같은 거지.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 너무 심각할 필요 없고 자 양가를 1번에 반가를 1번 보시면 어제들 이렇게 딱 보면은 결국 학교장에 오시는 분들은 역시 저랑 눈이 참 많이 마주친 사람일수록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도 점수 물어보면 역시 그런 분들이 저랑 눈을 많이 마주치셔야 돼. 저를 보라 근데 저를 안 보고 책만 보고 있으면 좀 덜 마주치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렇게 이제 이목을 끌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주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자 보세요. 추진원에 반가로 이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원의 위원장과 추진원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공사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이란 추진원을 구성하여 시장원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추진원의 구성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추진원부터 구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수가 뭐 몇 명이다 하는 거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토지공사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원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추진원은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동의 요건 이런 것도 다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추진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업무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합 설립에 대한 준비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냥 지금 뭐 개념 위주로 보시니까 또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232쪽에 이제 정비조합이 나옵니다. 정비조합이 나와요. 우리 정비조합에서도 그 양가로 1번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얘기가 시행자가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지 원인이 되는 건데 그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즉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게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하지 말고 조합 설립해서 하라는 거예요. 단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작을 때는 그것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달동네는 아예 민간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까 개념상 그랬고 여기서는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만 조합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 재건축은 조합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 때 양가로 이번에 설립인가 받는 거 이게 이제 두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그 아래 재건축 이 두 사업에서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둘은 이제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숫자 같은 건 나왔었다고 시험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럼 235쪽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똑같은 얘기잖아. 개발조합, 정비조합 성격은 똑같아요.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넘겨보세요.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자, 개발조합의 조합원 생각나십니까?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된다였어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찬성 여부 상관없이 거주 여부 상관없이 결정사유 없다.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조합을 한다면 이 두 조합만 놓고 보시라고 했잖아. 두 조합.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주로 누가 조합원이 되겠습니까? 조합이 만들어주면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지.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아까 배웠던 토지 등 소유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여긴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역시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보통 조합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상관없이 거지 여부 상관없이 결격성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이 없어요. 토지등 소유자만 될 것이다. 왜? 서로 비슷하니까. 근데 두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특히 개발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느 사업이? 재개발이. 이건 주로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잖아. 예외를. 하도 골치 아프게 해서 이거 주로 예외 규정이 발달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의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원칙이라는 것은 개발과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라면은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은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재개발이라면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해하는 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들어가잖아요. 지상권자까지. 그러면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지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이건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과 다른 게 설립에 동의한 이 말이 붙는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게 특징이야. 재건축은 특징이.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 안 돼요. 이게 다른 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자꾸 같지만 아까 우리 셋 중에서 둘로 압축을 하되 주로 재건축이 예외니까 보통 같다고 하는 재개발이 정비법과 개발법과 유사한 거예요. 마치 도시개발조합이 찬성 반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된다라면 그것과 비슷한 게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 대신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을 쓰지만 그 대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다른 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매수 청구라는 개념을 할 때 같이 매수 청구의 반대는 매도 청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매도 청구. 상대방에게 매도 팔 것을 청구한다. 자기 거 자기가 팔아야지 뭐 남의 물건 팔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청구한다는 얘기는 당신 물건을 나에게 팔아라. 이게 매도 청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이 구역 내 정비구역이 이렇게 있을 때 뭐 많은 사람 그리면 골치 아프고 그냥 항상 조금만 그려보는데 이렇게 이제 토지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반대했어. 조합설립에 반대했어. 나머지는 찬성이라고 보고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이 누가 되겠어요? ABC 중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ABC 모두? 반대하는 사람 모두 다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찬성했으니까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조합원의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조합원 다 물건들이니까 이제 싹 밀어버리고 싹 철거하고 새 건물 지어서 주면 돼 이제. 매도 청구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조합원의 물건이니까 조합이 그냥 사업하면 돼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면 누구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이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합원이 되는 이 사람 물건은 조합이 뭐 밀어버리고 사업할 수 있지만 요거는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이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어. 그럼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업하기 전에 요 사람의 물건을 취득하는 게 필요한 거야.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이 이 사람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전체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합에서 당신 물건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을 못하고 전체에서 사업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물건 팔으라고. 그럼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 굉장히 죄송하네 내가. 저 때문에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응? 나 때문에 못해? 그러면 잘 됐네. 시가 무슨 시가 몇 배? 몇 배 달라마 그럴 거 아닙니까? 10배 달라마 이렇게 버틸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들었던 알박기. 예? 막 버티는 거야. 공사 못하면 당신 계속 손해 아니냐. 예? 빨리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 내 거 빨리 사가서 비싸게. 버티는 거지 이제. 알박기 방지책이 이거예요. 매도 청구. 이럴 때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에 대해서 조합이 이 사람에게 당신 물건 나에게 파세요라고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라고. 시가로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알박기 문제가 해소되겠죠? 왜 뭐 알박기 문제 안 돼? 이제 매도 청구를 하니까 이 사람은 팔아야 되거든요. 시가로. 아니 이해됐죠? 네.
아, 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지.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 이해됐나 안 됐나 해서. 지금 매도 청구 당신 물건 나에게 팔으라는 것은 어느 사업에서만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에서만. 왜?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됐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물건이 아니잖아. 조합 물건이 아니니까. 이걸 취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 버틸 거니까 그 사람에게, 조합원이 안 될 사람에게 당신 물건을 나에게 시가로 팔아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여기는 설립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상관없이 다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하면 되지 매도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알바끼야 재건축에서 나왔던 거라고 그래서 이 매도 청구가 지금 여기서 하나 대책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이 이제 몇 군데 더 나와요. 지금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요 얘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나눠서 보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거 기본부터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재건축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해서 요 얘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조합원 파트에서는 하여튼 개발조합 조합원과 달리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예외 규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여드릴까 살짝 편하게 요거는 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점에서 일부만 살짝 나왔다는 점에서 하여튼 조합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개발법은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토지 등 소유를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표자 한 명만. 어떤 경우냐?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번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 우리 민법에서 공유 배웠죠? 공동소유? 어떤 토지나 어떤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그 공유자가 다 소유자 아닙니까? 지분대로 소유하는 소유자인데 소유자로 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줘야 되고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하면 하나의 건물만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대표자가 받아갖고 지분대로 소유하게 되겠지. 어떤 게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합원으로 인정해 줄까요?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자로 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사업 못합니다. 하나의 물건인데 하나의 물건을 100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100주택을 주라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100주택으로 성의한 첨부 한 1000명이 1000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볼까요? 지금만 나누기에 따라서 다 가능하잖아. 그러면 1000주택을 준다고? 그래서 공유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물건 주면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지분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이건 별거 없어요. 니은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여기에 특이한 건데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자, 이 구역 내 A도 토지 등 소유자, 이것도 B, C도 다 토지 등 소유자. 원래 이 사람들을 그럼 각각 조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원래 대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한 세대라는 것이 이제 주민등록표상 그죠? 같은 세대에 있는 게 한 세대죠? 그럼 부자 세대야. 엄마, 아버지, 아들이 다 그곳에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어. 토지 소유자라 칩시다.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 한 명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 한 명. 이 사람들이 대표자를 A로 뽑았다. 그럼 A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토지 등 소유자지만 조합원은 안 돼. 물건 못 받아. 그럼 뭐 현금으로 청산받겠지 뭐. 물건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돼서 이거. 하여튼 내가 같은 세대에 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조합원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되고 싶어서 토지 등 자,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B, C 입장이라면 내가 같은 세대에 사니까 조합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세대만 아니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잖아. 세대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옮겨버리면 돼.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아주 쉽잖아. 예? 예, 가서 그쪽에 어디 그냥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럼 세대가 분리가 되죠?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주세요? 그냥 작아서 주시지. 자, 세대를 분리하면 되는데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설립인가 전에, 조합의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해야 돼요. 이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제 조합의 형체가 갖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정도면은 그 기존 그 조합원 수가 특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에도 이런 걸 인정해서 예상했던 조합원 수보다 조합원 수가 확 늘어난다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인가 이후에는 자꾸 사람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분리를 시키려면 설립인가 전에 분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시면 돼. 그런데 설립인가 전에 분리했다 하더라도 원래 설립인가 전에 분리하면은 되는데 분리했다 하더라도 원래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세대를 분리해서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한 세대로 봐. 원래 살아야 될 사람. 누구랑 원래 같이 살아야 돼? 일단 부부,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소용없어요. 무조건 세대를 분리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한 세대로 봐. 뭐 이참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원래 같이 사는 거야, 배우자는. 배우자는 그래서 무조건. 자, 우리 자식 중에서도 조카들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 조카들? 아니요. 자식은? 자식 중에서도 큰 자식, 작은 자식. 여기서 키 크고 얘기가 아니고 다 컸느냐, 아니냐. 미성년이면 데리고 살아야 돼, 부모가? 네. 성년이면 데리고 살 필요 없죠? 네. 미성년인데 결혼했어. 그럴 수 있잖아, 뭐. 미성년인데 결혼했어. 데리고 살아야 돼? 결혼했잖아요. 남의 거 됐어, 그러면. 더 이상 내 자식 아니, 결혼했으면. 자, 그러면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무조건 한 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세대로 봐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대표자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는. 그런데 배우자, 항상 같이 살아야 돼. 자식 중에서도 자식을 직계 비속이라래요. 반계 비속하면 조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 중에서 직계 비속 중에서도 미혼이면서 미성년인. 성년이 몇 살부터 성년이에요? 19세. 그럼 19세 미만인 자. 19세 미만인 자 중에도 결혼할 수는 있다고. 미혼이면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 보호 속에서 자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대를 분리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살아야 될 사람 무조건 한 세대로 보시면 돼. 그런데도 나는 꼭 배우자인데 꼭 받고 싶다. 배우자 지위에서 탈피하면 돼. 그게 이혼. 근데 뭐 물건 받으려고 이혼한다면 애초에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돈 벌려고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면 원래 가치가 없어. 근데 이혼하면 돼. 아니면 자식 중에서는 어느 때 그냥 받으면 돼요. 결혼하든지 아니면 빨리 나이가 성년이 되면 되지. 그런 사람은 항상 분리를 인정해 준다 보시면 돼요. 아까 분리를 인정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 니은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 그러면 제가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 비속은 1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세대를 분리해도 한 세대로 보겠다. 인정 못 받아. 그리고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짜리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자,
결국 제가 한 세대에 속하면 대표자 한 명만 받으니까 이거 싫으면 세대를 분리하면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분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조합 설립인가 전에. 근데 조합 설립인가 전에 분리했더라도 아까 배우자당은 무조건 한 세대로 본다는 얘기고, 그러면 설립인가 이후에 만약에 분리를 했다면 분리를 인정 안 하니까 한 세대로 본다는 얘기도 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도 뭐를 제외하고는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주겠다는 거예요. 설립인가 이후에 했다라면은. 네, 설립인가 후라니까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혼 아니면 19세 이상 성년이 돼서 분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혼인은 혼인에 따라 당연히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그냥 알겠어요, 이거? 네. 같이 살아야 될 사람, 같이 안 살 그 관계 탈피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보통이라면 이제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이 확정돼야 되니까 설립인가 이후에 자꾸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분리하더라도 설립인가 전에 분리하면 된다.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하면 분리를 인정 안 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이왕한 거 디귿번도 하시면 조합 설립인가 후 역시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조합원은 몇 명?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땅을 B가 사고 이 땅은 C에게 팔았고 C가 샀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환조 조합원이 됐는데 이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서 지금 공유가 아니고 각각 독립된 토지소유자 3명이 등장했다 칩시다. 요거를 각각을 조합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뭐를 전제로 설립인가? 전후로 역시 따지는 거예요. 전후로. 만약에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아직 조합원 수가 얼마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립인가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설립인가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면은 대표자 한 명만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산 사람들 조합원 안 돼 그러면. 물론 처음에 팔 때 파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대표자로 해달라 그럼 몰라도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설립인가 이후에도 이거를 다 각각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원 수 증가가 생기고 그럼 사업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 사람들 다 챙겨줄 거 생각하면. 조합원에게 챙겨주고 남는 건 일반 분양에서 그걸로 막 사업비 이런 거 다 하는데. 응? 아까랑 비슷한 취지야.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더라. 아, 조합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사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참 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업무하실 때 정비구역 내에서 만약에 뭐를 그 분양 조합원 되겠다고 해서 물건 막 사달라고 알선나 그런 걸 이제 부탁이 들어오면은 잘 봐서 해줘야 된다고. 아니 본인이 조합원 되겠다고 물건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 사람 여러 토지 중에 하나를 사서 들어갔다. 따로 계약을 통해서 뭐 나를 대표자로 인정해 뭐 그런 걸 확답을 받지 않는 한 그냥 물건 청산받을 뿐이야. 나중에 조합은 안 되고. 응?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중개 사고 터질 수 있다고 이거 모르는 상태라면. 설립인가 전후가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매도 청구 보세요. 제목이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잖아.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가, 이거 뭐 여기 절차 얘기, 절차 많이 얘기인데 결국 3번에 보시면은 결국 거기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게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와 소유권과 그 밖에 대한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조합 설립에 반대한 즉 조합원이 안 될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 물건 나에게 팔아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개발에서는 매도 청구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합원 지위가 보통 이전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아까 그래서 뭐 설립인가 전후 가지고 막 조합원이 되는지 대표자만 인정하는지 막 했잖아.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는 것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 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 조합원 지위만 다른 사람에게 바뀌는 경우? 그거면 보통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전이? 된다고 보셔야 되지.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모든 건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어떤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통제하는 거야. 공익상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통제하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이전을 아까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지위 이전되는 것을 보통 공익상 통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돼야 조합원 수는 그대로야. 에? 막 통제하고 싶어요? 보통 지위 이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법에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조합원 지위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얘기 자체가 없었어. 개발법에서는. 정비법에서 자꾸 복잡해진다고 여기서. 그럼 개발법에서는 예를 들어 조합원 지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면 그 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이전된다고 보셔요? 안 된다고 보셔요? 된다고. 지위 규정이 없으면 지위 이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보통 자유라니까 자유. 규정 없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 지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니까 그 토지를 양수한 자, 새로 소유자가 된 자, 그 자가 그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규정이 있네요? 왜 규정이 있느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규정이 있는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칙은 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익상 필요할 때만 통제하잖아.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 따로 통제 들어가는 예외가 존재해서 그렇지 원칙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려서 5번에 1번 보시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다. 조합의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조합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증여했다, 아니면 뭐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다.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이 됐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건 조합원 지위 이전이 원칙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원칙으로 되는데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규정이 있어. 이런 규정을 둔 거라고요. 개발법은 그럴 필요가 없어. 아예 규정을 안 둔 거고. 자, 2번 예외가 지금만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청계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어느 때 이후로 양수한 자는 소유자가 됐다라도 안 된다 하는 건데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주로 이제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 해서 나온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가 과열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잡겠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죠. 경기도에서는 뭐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여기 됐어요? 언제 됐어요? 가을에 됐어? 그럼 여기도 이제 뭐 가격이 막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할 때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할 때만 그 시기는 어느 때부터 곧 나중에 잘하면 돼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느낌만 잡으시라고. 원칙은 조합원 지위 이전, 설립인가 후라도 된다. 되는데 투기를 막혀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할 때는 일정 시기 이후에 소유자가 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를 막혀서 투기과열지구. 그 정도만 지금은. 이것도 재건축이 더 독하게 돼 있어요. 재개발보다는 하도 문제가 많아서. 자, 쉬세요 이제.